혼자 있는 시간이요?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죠. 외로움은 고독과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결이 좀 다른 감정 같아요. 그 외로움의 공간은 혼자 있으면 뭔가 결핍의 감정들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고독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충만한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라고 하는 토대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의 고독을 충만한 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수많은 관계 중 유독 가족 관계가 더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은 가족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혹은 가족하면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세요? 사실 그 감정이든 이미지든 생각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세기가 굉장히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의 원뿌리와 같고 사실은 나를 조성해 굉장히 중요한 토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보통 저희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제 내담자분들을 만나면 가족 관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예를 들자면 보통 우리가 아주 친한 관계는 부모가 뭐 하시는지 물어보면 굉장히 친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너 부모님 뭐 하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웬만큼 친하지 않고서는 보통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통 이 상담의 공간에서는 부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자면 아빠는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이거는 보통 사회에서 듣는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더 디테일한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빠는 어떤 분이세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아빠는 뭐 53세고요.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뭐 어떤 것을 좋아하고요. 이런 아빠에 대한 소위 캐릭터에 대한 이제 묘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와 아빠의 관계가 가장 나온 아이란 말이에요.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빠는 내게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여기 안에서는 감정적 세게가 많이 올라옵니다. 아빠는요, 글쎄요. 저한테 별로 관심이 별로 없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혹시 어린 시절 때 아빠 하면 떠오르는 어떤 경험 같은 거 하나만 좀 들려줄 수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그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굉장히 깊은 뿌리에 구축되어 있고 이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 내가 맺는 대인관계 패턴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근데 가족관계가 저는 지금까지 쉽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가족은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많아요. 아빠 하면 사랑하는 감정도 있지만 또 굉장히 얄미운 감정도 있고 또 굉장히 짜증나는 감정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면서도 또 기대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토대는 굉장히 가깝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굉장히 아픈 그런 어떤 관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고향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버스가 이렇게 우등 버스가 아니라 이제 일반 버스였는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내리는데 어떤 아이와 엄마가 같이 내려요. 서울인데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막 방긋방긋 웃어요. 근데 엄마는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요. 그리고 비가 막 추적추적 오는 날인데 짐 같은 걸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막 엄마 짐을 막 들어준대요. 엄마 내가 이거 들어줄게. 괜찮다니까. 엄마 내가 들어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좀 싹싹하다. 싹싹한 아이가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의 앞길을 계속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막 웃으면서 개그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엄마 어디 안 갈 거지? 엄마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엄마 어디 안 가는 거 맞지? 그 짐을 계속 들고 있으라는 게 엄마를 이 짐이 있으면 또 엄마를 못 보내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에게 있었던 내가 육이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그런 경험들이 반복된다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도 누군가 나를 좀 떠나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어떤 패턴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 경험이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는 나의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람들을 만나도 공허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뷔페집을 갈 때 엄청 많은 뷔페가 있지만 그중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뷔페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 안에서 양적인 인간관계는 엄청나게 팽창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질적인 인간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한 4-5명이네 친구들 사이에서 막 개그하고 막 난리치고 막 옛날 요즘 재밌는 막 트렌드 얘기하고 친구들 막 까르르 웃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요, 그 안에서 뭔가 공허해요. 뭔가 사실은 내가 이 친구들한테 막 개근 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 친구들한테 스며들어가고 있지 않고 나만 막에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약간 외롭고 뭔가 공허하고 단절감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페르조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또 페르조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면을 계속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 가면극 무도회 같은 거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춤을 추고 그러지만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끊임없이 가면을 쓰느라 집에 오면 그 가면을 벗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삐에로의 가면을 쓴 사람이 정말 웃고 있는 건 아니듯이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진짜 얼굴이 나오죠. 그 가면의 틈에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검정색의 색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불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거기에 이름을 붙여버린다면 공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적인 인간관계에 굉장히 많은 지금 팽창을 누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나의 진실성,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정말로 부족한 상황. 그것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자화상 아닌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 내가 정말 진솔하게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만남은 하지 않는 게 최선책일까요? 일단은 저는요, 친구와 연인과 가족, 이 3인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혼 안 하신 분은 이제 연인일 수 있겠고, 결혼하신 분은 이제 배우자일 수 있겠죠. 친구와 연인과 가족 사이에서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이걸 한번 떠올려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나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전체가 내가 좀 별로다. 근데 그 중에서 나의 둘째 동생하고는 내가 좀 대화할 만한데 그 사람과 약간의 양적인 인간관계 팽창보다는 조금은 질적인 인간관계 횟수를 넓혀 나가는 게 좋아요.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그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조금 좀 속상했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예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뭐 그냥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될 수 있고요. 내가 좀 속상했다고 한 말에 갑자기 귀 기울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토대를 많이 쌓아나가는 거. 내가 약간의 지하 1층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얘기해보고 그 사람들도 지하 1층의 이야기를 해보고요. 혹시 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영화를 보면 1편에 굉장히 기쁨이가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근데 라일리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사를 왜 갔겠어요? 사실 이사를 간다는 게 자기가 뭐가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왜 기쁜 척 하고 있을까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요. 그 영화는 제대로 안 나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아빠의 회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뭐 엄마가 다른 어떤 커리어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요, 그 아이가 부모님이 이제 괜히 뭐 낙담하실까봐 그런지 계속 기쁜 척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집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누가 이제 컨트롤 타워를 받고 있냐면 슬픔이가 컨트롤 타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라일리가 거기서 이제 펑펑 울면서 엄마 아빠 화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미네소타가 그립다. 뭐 아빠와 함께 했었던 그런 경험도 그립고 친구들도 뭐 떠오르고 뭐 대략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오 라일리 내가 그렇지 않단다. 나도 미네소타가 그립다 하면서 이 아빠 엄마가 그런 표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미네소타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순간에서 나도 그렇단다 라고 하는 그 토대. 근데 그 순간에서 라일리가 부모 품에 이렇게 안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많은 어떤 이제 그런 영화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속마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장면은 많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안기는 장면에서 라일리가 숨을 이렇게 후 하고 쉬는 장면이 0.1초? 1초 정도 잠깐 보여주고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좀 숨이 쉬어지는 관계, 조금은 안전한 관계, 내 속마음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 조금은 편안한 관계, 이런 토대가 어떤 면에서는 질적 관계의 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인간관계에 손절 신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적절한 시기에는 관계를 조금 정리해 나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굉장히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뭔가 초라해지고 조금 비참해지고 나는 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뭐 내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계 패턴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나를 위해서 또 그 친구를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은 관계를 어떤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내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굉장히 내가 뭔가 초라해지는 느낌을 든다. 그럴 때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조금은 멀리해도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나를 굉장히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먼저 밥 먹자고 하고 또 가서 밥을 사고 또 먼저 와서 나와 있고 또 뭐 이렇게 물어봐도 굉장히 대충대충 뭔가 말하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는 좀 내가 되게 진이 빠지거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매달려야 되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는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으로부터는 뭔가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듯한 느낌? 그럴 때는 정말 어떤 면에서 이 관계를 약간 멈추고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 아닌가? 이 사람이 나를 좀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맞나?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소통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게임을 해요. 나하고 친구하고 게임을 해요. 근데 무지무지 친한 줄 알았어요. 게임할 때는 막 야 절로 가 일로 가 막 하면서 막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게임을 하지 않으면 그 친구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은 소통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친하다고 느꼈을 뿐 사실은 별로 안 친한 거죠. 그러니까 게임의 전장 속에서 전우일 수는 있겠지만 동료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목적적인 관계죠. 게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러나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친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 이런 관계도 하나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 다시 할게요. 마지막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면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잘한다 하더라도 또 흥미있는 이야기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토대 속에서 나와 이 사람은 재밌기는 하지만 나하고 별로 이렇게 교류가 있지는 않구나 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허무한 감정, 공허한 감정 같은 것들이 싹틀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내가 그 사람 안에 스며들어가고 그 사람도 나 안에 스며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연결의 관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소통만 가득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만 계속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 있다면은 그런 관계는 조금은 숙고해 볼 수 있는 토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혼자서도 잘 논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일단은 머리가 좋다라는 것이 글쎄요 IQ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머리가 좋다라는 건 정서지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서지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이해예요. 자기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사실은 토대는 자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타인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둘은 상호작용할 수 있죠.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보여야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 안에서의 교감을 형성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요.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죠. 외로움은 고독과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결이 좀 다른 감정 같아요. 외로움은 그 외로움의 공간은 혼자 있으면 뭔가 결핍의 감정들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고독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충만한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라고 하는 토대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의 고독을 충분히 자신의 충만한 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남들의 시선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시선을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매몰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 욕구와 감정도 한 50 정도가 있고요. 100점 만점에. 저 사람의 감정과 욕구도 한 50 정도가 있으면 참 건강할 수 있겠죠. 근데 내 감정과 욕구는 0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의 감정과 욕구에만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느낄까?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인정 욕구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수용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죠. 저는요, 어떤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능력 있어요. 그리고 뛰어납니다. 그리고요, 저하고 작업을 해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셔서 진짜 자신의 업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의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것도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그 사람 밑에서 서포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에 그대로 매몰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능력이 굉장히 커도 타인에게 굉장히 뭔가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두 다리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도전감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너무 남한테 매여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개념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사랑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이게 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신념으로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능력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본 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험을 못 보면요. 역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가치입니다.
내가 되게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무사랑, 무능력, 무가치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 이걸 반대로 뒤져보면 사랑, 능력, 가치잖아요. 이걸 누가 먼저 인정을 해줘야 되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먼저 자기를 인정해 준 것이 첫 번째 사실은 입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내담자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고요. 제가 워크숍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하는데 먼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공감을 선포하는 연습을 하게끔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럼 거울을 보고요. 의도적으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헌주야, 너 괜찮아. 너 정도면 보통 아니야. 야, 못 봤어? 그런 장면에서 너 되게 잘했잖아. 이렇게 자기한테 뭔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내가 먼저 얘기하는 장면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권유를 했을 때 내담자가 지금 여기서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을 저와 애도했고요. 지금이라도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작은 리추얼들, 습관들을 같이 구축하는 그런 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세 가지의 개념에 많이 매몰돼 있다면은 의도적으로 내가 굉장히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제언합니다. 나를 질투하는 친구의 특징이나 행동 패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칭찬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나에 대해서 뭔가 호감이 있는 것처럼 말하긴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약간 은근히 비꼬는 말들이 은연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야, 옷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너한테 맞아?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거 합격했어. 야, 시험이 쉬웠나 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듣다 보면 약간 기분 나쁜 듯한 느낌? 옷이 예쁘다는 거지 나한테 맞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대답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두 번째는 한편에서는 조금 내 성취나 근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예를 들면 대학에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 친구는 자기 성적보다는 내 성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몇 점 나왔어? 토익이 몇 점이야? 계속 내 점수를 이렇게 물어보는? 사실 이걸 물어보는 심리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비교의식 같은 게 싹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은연중에 자기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내 옷 스타일, 내 생활 패턴, 내가 쓰는 어떤 기기 뭐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굉장히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뭔가 SNS에 올렸다. 그러면 비슷한 걸 이렇게 한 거를 SNS에 올리는 더 뭔가 과하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투는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은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사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그로 인한 질투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래요. 우리가 오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뭔가 괜찮아요. 근데 나는 오빠에 비해서 너무 뭔가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연중에 오빠에 대한 질투가 조금 생겨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작은 열등감 이런 부분들이 질투를 형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토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친 경쟁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성향 중에는 엄청 좀 경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덜 경쟁적인 사람도 있고 조금 경쟁을 많이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질투의 감정에 취약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SNS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SNS가 질투 감정을 많이 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뭔가 SNS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이 친구는 그냥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것 같은데 유학을 가가지고 나는 지금 회사에서 굉장히 힘든데 아니 유학을 가가지고 지금 벌써 막 학위도 다 받고 아니 그랜드 캐년은 언제 간 거야? 얘는 공부하면서 언제 이런 걸 다 하는 거지? 언제 저렇게 멋진 옷을 입었지? 이런 걸 보다 보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초라한 느낌이 들을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질투의 감정들은 내가 남보다 뭔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굉장히 많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질투로 인해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질투를 받는다고 본다면 그분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다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질투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너무 미워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있어서 그 친구가 조금 부러운 감정을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구나. 이렇게 좀 인정해주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친구하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때도 의도적으로 내가 잘 된 것을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 이번에도 토익 990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팩트인데 이걸 한 10번 정도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굉장히 나에게 질투의 감정을 많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10번 할 거면 5번으로, 5번 할 거면 1번으로 이렇게 줄이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자기가 조금 부족한 면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 친구가 잘하는 측면들을 이렇게 조금 말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현수야,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진짜 부럽다. 어떤 면에서는 나도 너처럼 좀 큰 그림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보는 연습은 그 친구와 나 사이에 격차가 아니라 우리 둘 사이에는 뭔가 공존할 수 있고 상부적인 관계일 수 있구나, 이런 토대를 형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왜 저 사람은 나를 질투하지?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시기심을 갖지? 라고 생각해서 막 불편한 감정을 보이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로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토대, 또 그 안에서의 친구 간의 어떤 혹은 어떤 동료 간의 어떤 연결성을 갖는 거,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사이에서 건강한 경쟁과 질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좀 건강하지 못한 이제 질투 관계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 내가 그 친구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 혹은 그 친구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이런 건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가 되거나 그 친구가 좀 안 좋아지거나. 근데 건강한 경쟁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목표가 아니라 나의 건강한 성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경쟁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목표는 내 성장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공정한 경쟁이고 훨씬 더 건강한 자기 성장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열등감은 내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열등감과 열등감 컴플렉스를 구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열등감 컴플렉스는 내가 열등감에 너무나 큰 폭풍에 휩싸인 나머지 내 과업으로부터 내가 회피하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거나 막 이러는 태도인 거예요. 아, 내가 뭐 하겠어, 이 세상이 다 문제야,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내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요, 열등감은 그래, 내가 많이 부족해, 그건 사실이야. 그럼 바로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한 스텝 넘어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우월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력이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내가 친구를 질투하는 감정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친구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못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지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질투심이 쌓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보다 그 측면에서는 좀 못한 게 사실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한계를 목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친구처럼 되려고 하는 욕구를 사실은 멈출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사람이 모든 면에서 괜찮을 수는 없거든요. 내가 또 괜찮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떤 친구의 부분에 굉장히 휩싸인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의 자원이나 강점을 다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하고 어떤 작업 속에서 내가 그런 강점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강점을 내가 발견하는 만큼 사실은 질투의 감정을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막 질투하지 않거든요. 내가 괜찮다는 측면을 발견한 만큼 질투 감정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투는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질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 영향력과 내 성장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의 굉장한 추진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질투 관계를 피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얘기했던 건 보통 건강한 이제 관계 안에서도 생길 수 있는 질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를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가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랑으로 거의 둘러싸이는 거예요. 거의 만나면 그냥 자기는 무대에 가 있고 나는 거의 청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자랑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자랑이 뭔지 아세요? 돈 자랑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학벌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능력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제일 기분 나쁜 게 자기 자식 자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듣고 있으면요, 저 사람 막 자식 자랑 듣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떠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애는 그냥 공부 잘했는데 그냥 스카이에 의대밖에 못 가가지고 외국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럼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번에 진수는 그 대학 어떻게 됐어?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지금 재수하고 있거든요. 뭔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돌아오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굉장히 막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막 이래요. 좋은 얘기가 나오기 힘들겠죠.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누가 있어요? 진수가 있어요. 진수가 뭐 하고 있어요? 자키자키 먹고 있습니다. 자키자키 먹으면서 또 TV 보면서 핸드폰 하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 고운 얘기가 나오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질투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중에는 자기를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랑을 하는 그 토대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토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는 스카이 의대 정도를 갔다? 근데 너희 아이는 뭐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자기 자랑과 무시가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나르시스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르시스틱한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굉장히 불행감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조금은 멀어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질투 감정이 너무 휩싸여 있다면 혹시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많이 좀 부추기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나르시스틱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과장된 사고와 어떤 면에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분들은 약간 신 같아요. 약간 아이돌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만나면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하거나 뭔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근데요, 내가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내가 옆에 있다가 나도 뭐 괜찮은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이런 지갑도 나도 이런 거 하나 샀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막 지갑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르시스틱한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그냥 웃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질투 감정이 또 격발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근히. 지갑 예쁘긴 하네. 근데 원래 이 지갑이라는 게 가방하고 이게 약간 세트가 되는 게 또 더 어울리긴 하거든. 그러면서 자기 가방을 이렇게 은근히 또 보여주는 거죠. 이러면 나는 또 굉장히 거기서 완전히 묵살되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빛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조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무대 중에 하나의 조명으로 딱 켜졌을 때 왜 그 1인 무대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청중이 되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굉장히 과잉된 어떤 팽창된 사고와 의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은근히 지금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넌 좀 어렵잖아. 야, 그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되게 듣고 있으면 내가 아무나인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어떤 측면이 있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나가 돼버린 것 같은 이런 어떤 격차를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소시오패스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 공감 능력이 없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사실 나르시스틱한 사람도 공감 능력은 없습니다. 이상하다. 나르시스틱한 사람들은 좀 굉장히 울기도 하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은 자신에 대한 공감이에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엄청나게 공감적인 그 눈빛을 보이다가 어떻게 가요? 근데 넌 왜 그러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가족 관계에 있어요. 아빠는 말이야, 뭐 부족한데 말이야. 나는 막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 이렇게 혼자서 나는 막 다 이렇게 잘 됐는데, 걸어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막 해가지고 다 이걸 이뤘는데, 근데 넌 뭐하니?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고 자신에 대한 공감으로만 팽창된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